안녕하세요. 한길안과병원 이경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포도막염의 증상과 일반적으로 하는 치료에 대해서 지금 많은 환우분들이 관심이 있어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포도막염의 증상은 포도막염이 아까도 오백록 선생님이 잘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 가지 부위에 따라서 증상들이 조금씩 다르게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포도막염 중에서도 가장 흔하게 있는 게 이제 앞포도막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뭐 홍채라든가 모양채 그 부분에 염증이 주로 많이 생기는 것인데요. 환자분들이 대부분 갑자기 며칠 전부터 한쪽 눈이 아프고 빨갛게 충혈되고 안 보이고 약을 써도 별로 좋아지지 않는다. 이런 증상을 대개는 호소하시면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게 되시면 눈이 시뻘겋고 뭔가 뿌얘지면서 아래쪽에 구름 같은 것들이 아주 심한 경우에 차는 경우가 보입니다. 대개는 충혈되면서 시력이 저하되고 통증이 생기고 빛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지거나 간혹은 두통이라든가 비문증의 증상이 보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중간 포도막염이라고 해서 이 중간 부분에 이제 주로 생기게 되는 부분인데요. 대개는 뭐 특별히 앞에서처럼 무슨 아프고 통증이 있거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날아다니고 조금 뿌옇고 이런 증상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뒷부분에 생기고 있는 이제 후포도막염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역시나 떠다니면서 뭐가 뿌옇게 보이고 번쩍번쩍거리고 사물이 이상하게 보이고 뭐 이런 조금 다른 증상으로 환자분들이 이제 보통 안과 진료를 받게 됩니다. 이 모든 곳에 염증이 생기는 이제 전 포도막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막 눈이 아프고 전혀 안 보인다고 하면서 환자분들이 대개는 안과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포도막염 자체의 증상도 있지만 이후에도 여러 가지 합병증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이 포도막염이 오래오래 지속되다 보면 이제 백내장이 생긴다거나 안압이 올라가거나 녹내장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각막에 이렇게 앞쪽 부분에 각막에 칼슘들이 침착하면서 눈이 뿌옇게 보이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고 어떤 분들은 이제 거울로 자기 눈동자를 쳐다보면 크기가 전혀 다르다라고 모양이 좀 양쪽 눈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면서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의학적인 용어로는 홍채유착이라고 하는 그런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황반부종이라고 해가지고 대개는 이제 포도막염 때 시력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인데요. 그런 황반부종의 증상으로도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포도막염의 증상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치료는 비교적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맥 빠지는 치료라고 할 수 있겠지만 대개 초기 치료는 거의 대부분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게 되시면 우리가 포도막염 치료는 대개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셨다시피 뭐 감염성 원인도 있고 비감염성 원인도 있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감염성 원인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일단 감염성 원인들을 배제를 하셔야만 그 뒤에 모든 치료들이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감염성 원인들은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세균이라든가 진균, 바이러스, 여러 가지 결핵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성 포도막염은 일단 기본적으로 감염에 대한 치료가 일단 첫 번째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 스테로이드를 이제 점환제라든가 경구약으로 투여하게 됩니다. 세균이라든가 진균에 의한 감염인 경우에는 대개는 유리체 강내로 항생제라든가 진균제를 주사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유리체 절제술을 한다거나 약을 복용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세균에 의한 감염이라든가 진균에 의한 감염은 자칫 놓치게 되면 스테로이드를 그냥 사용하게 됐을 경우에 굉장히 악화되면서 눈을 실명하거나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감별 질환이 가장 첫 번째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잘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독이라든가 결핵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기생 톡소카리아시스라든가 톡소플라즈마라고 하는 이런 기생충 같은 경우에서도 매독 같은 경우에는 감염성 포도막염을 유발할 수 있게 되는데요. 매독 같은 경우는 페니실린 항생제 주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결핵균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에는 결핵약을 치료해야 됩니다. 그 외에도 이런 기생충 약이라든가 아니면은 레이저 같은 것들을 추가적으로 해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을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이 바이러스에 의한 포도막염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앞포도막염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렇게 망막을 굉장히 심하게 침범하는 형태로도 나타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아포도막염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경우에는 먹는 약이라든가 아니면 스테로이드 안약을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되겠고요. 이런 망막을 침범하게 되는 디포도막염, 전포도막염이나 디포도막염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유리체 강내로 이런 바이러스제를 주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약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심지어 입원을 해가지고 주사제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게 되겠고요. 아주 심한 경우에는 망막이 다 떨어진다거나 해서 유리체 절제술이라고 하는 수술적 치료가 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이런 감염성 원인들을 제거하고 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까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비감염성 포도막염에 대해서 치료를 살펴보겠습니다. 비감염성 포도막염은 일단 그러니까 형태에 따라서 조금씩 치료가 좀 달라지게 되겠는데요. 아포도막염인 경우에는 아주 대표적인 우리가 많이 쓰고 있죠. 이런 스테로이드 점안제 같은 것들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염증의 정도에 따라서는 최대 하루에 매 시간마다 또는 2시간마다 간격으로 점안을 하면서 서서히 염증이 좋아지면 그 용량을 줄여가는 방식으로 이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스테로이드 점안제로는 만약에 염증이 다 조절되지 않는다 한다 하면 경구약이라든가 테눈낭하로 주입을 하는 그런 치료를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스테로이드제뿐만 아니라 산동제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쓰게 되겠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혼마핀이라든가 사이클로제 같은 것들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왜 이런 약들을 사용하느냐 환자분들이 가끔 여쭤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이런 약들을 쓰게 되면 오히려 조금 시력이 좀 떨어지거나 뿌얘지거나 눈부심이 심해지거나 하는 그런 증상은 생길 수가 있긴 한데요. 이런 산동제를 쓰게 되면 안내 근육의 연축을 방지해서 오히려 통증을 조절하고 아까도 보셨다시피 합병증에서 홍채 유착 같은 것들이 생기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중간 포도막염은 염증의 정도에 따라서는 그냥 경과 관찰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개는 합병증에 대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합병증 중 하나가 이제 백내장과 홍반부종인데요. 이 백내장에 대해서는 추후에 염증이 비교적 안정이 되었을 때는 수술을 한다거나 홍반부종인 경우에는 테눈낭하 스테로이드 주입술이라든가 유리체 강내로 이런 스테로이드를 주입하게 되겠습니다. 후포도막염과 전포도막염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치료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대개 이 두 가지 형태는 점안제가 잘 투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닥 반응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경구약이라든가 안내 주사로 저희가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난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한쪽 눈을 주로 치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테눈낭하 스테로이드 주입술을 한다거나 요즘에 시판되고 있는 이런 오즈덱스라고 하는 것을 유리체 강내로 주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이런 치료는 오히려 백내장을 좀 더 빨리 진행을 시킨다거나 녹내장 발생의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하게 됩니다. 양안의 경우에는 이런 위험성들 때문에 경구제로 치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개는 스테로이드 제제가 1차 치료제가 되겠고 그 외에 이제 면역 억제제라든가 생물학적 제제들이 사용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약제에 대해서 약제에 대한 반응이 충분하지 않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간별 질환을 해야 된다거나 유리체 혼탁이라든가 망막 점막, 망막 박리 등의 그런 유리체 포도막염의 후유증이 아주 심한 경우, 그 다음에 이런 약을 치료를 함에 있어서도 염증의 버든이 너무나 심할 때에는 염증의 버든을 줄이는 목적으로도 유리체 절제술을 시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스테로이드 요법은 포도막염 치료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가장 첫 번째로 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적응증을 보시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스테로이드 점안제로 염증이 완전히 조절되지 않거나 스테로이드 점안제를 사용했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합병증 중 하나가 이제 안압이 올라간다거나 녹내장이 발생하는 것인데요. 그런 녹내장이 심해서 약을 제대로 쓸 수 없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양안의 포도막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스테로이드 경구요법을 쓰게 됩니다. 이 스테로이드 경구요법은 하루에 킬로그램당 1ml의 용량으로 복용을 하게 되는데 맥시멈 60에서 70ml 정도를 복용하게 됩니다. 그 후 염증이 조금 좋아진다 한다 하면 일주일 간격으로 10ml씩 줄여가면서 중단을 하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중단이 안 되는 경우에는 하루에 7.5ml, 대개는 한 알 반 정도의 용량으로 유지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질환에 따라서는 이 경구약으로 하기보다 처음부터 아주 고용량의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게 예후에 훨씬 좋은 경우들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하라라든가 베쳇이라든가 옵틱뉴레이트가 시신경염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하루에 1000mg을 주사요법으로 한 3일 정도 시행을 하고 그 이후에 이런 경구 스테로이드 요법으로 스테로이드를 경구로 치료하면서 줄여가는 치료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굉장히 좋은 스테로이드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계속 쓸 수 없는 이유가 이 부작용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은 비율에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당뇨가 생긴다거나 쿠신 증후군 같은 이런 증후군이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그런 부갑상 호르몬을 부갑상 기능을 좀 떨어뜨리면서 생기는 이전 쿠신 증후군이 생길 수가 있겠고, 그 외에도 위장관 출혈이라든가 고관절 무혈관 괴사, 골다공증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가장 흔하게 이제 환자분들이 대부분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몸이 많이 붓고 몸무게가 증가하고 이런 것들을 가장 흔하게 호소하게 되는데, 이건 아주 일반적으로 생길 수가 있는 이런 합병증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눈 쪽에서도 이런 전신 스테로이드 요법은 백내장이라든가 녹내장이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게 되겠고, 우리가 중심성 장애 맥락막 망막염이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시력이 좀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합병증들이 생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테로이드 요법이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평생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스테로이드를 줄이는 과정에서 염증이 충분히 조절되지 않거나 전신 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너무나 사용이 힘들거나, 아니면 아까 7.5mm가 아까 유지 용량이라고 했는데 그 이상의 용량을 써야만 염증이 유지가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면역 억제제라고 하는 이런 약들로 바꾸게 됩니다. 이 면역 억제제는 크게 종류에 따라서 어디를 이제 우리가 시스템을 조금 억제하느냐에 따라서 안티메타볼라이트라든가 아니면 칼신유린 이니비터라든가 알킬레이팅 에이전트라고 크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눠가지고 약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약들을 보시게 되면 마이코페놀레이트 오페타이린과 메소트렉세이트, 그 다음에 아자시오프린, 사이클로스프린이 가장 대표적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대개의 경우에 1년 안에 염증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경우는 대개 한 50에서 70%가 되겠고, 하지만 이렇게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1년 안에 이 부작용으로 중단해야 되는 경우도 한 10에서 20%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역 억제제의 부작용도 여러 가지가 나타날 수 있게 되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전들에 따라서 면역 억제제의 이런 부작용이 좀 나눠지게 됩니다. 안티메타볼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대개 설사라든가 소화불량이라든가 하는 위장관 불편증이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 외에 이제 간 기능이 떨어진다거나 골수 기능이 떨어지는 그런 합병증이 있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사이클로스프린 같은 경우에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이제 신장 기능이 떨어진다거나 고혈압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다모증 같은 것들이 부작용으로 발생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면역 억제제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에서 20%는 그 부작용 때문에 약을 중단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염증을 조절하는 것 자체도 대개는 한 50에서 70%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충분치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아까도 선생님이 말씀하셨겠지만 이 TNF-알파라고 하는 것을 타겟으로 해서 나오는 생물학적 제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나라 건강보험체계하에서는 포도막염에서는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이 아달리무맙이라고 하는 휴미라가 되겠습니다. 휴미라는 피하 주사제고 첫 2주는 1주 간격으로 해서 양을 좀 몸 안에서 농축시켰다가 2주 간격으로 본인이 집에서 자가해서 주사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주사 시행 전에는 여러 가지 잠복결핵이라든가 B형 간염이 있는지, 그 다음에 신부전 여부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 아달리무맙이라고 하는 이 휴미라라고 하는 이 약제를 가지고 활동성 포도막염, 비활동성 포도막염에서 이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는지 했던 임상 연구 결과들이 2016년도에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활동성 염증에서는 휴미라를 쓰지 않았던 분과 비교했었을 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그러니까 치료가 실패할 확률이 한 50% 정도 줄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비활동성
그 포도막염에서도 다시 재발 확률을 한 43% 정도 낮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휴미라는 포도막염에서 유일하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는 인정하고 있는 약제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하지만 이 휴미라도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있게 되겠는데요. 주사 부의 발진이라든가 가려움증이 발생할 수 있겠고, 뭐 탈수초성 질환이라든가 감염에 대한 저항성을 나타낼 수도 있겠고, 자가항체가 발생하면서 관절증 등의 어떤 루푸스 같은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부전 같은 것들이 발병하거나 악화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이때까지 포도막염에서 가장 흔하게 쓰고 있는 약제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최근의 경향들은 물론 이런 점차적으로 우리가 아까 선생님이 말씀했다시피 포도막염의 여러 가지 기전들이 밝혀지면서 그 타겟하고 있는 세포에 대한 치료를 이제 하는 것이 이제는 세계적인 추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나중 아마 10년, 20년이 지나고 나면 본인의 포도막염이 어떤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서 발생하는 그런 것을 알게 된다 하면 조금 더 많은 약제들로 조금 더 편하게 아마 치료를 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